안녕하세요.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박한성입니다. 55년간 병원 진료실을 지켜왔죠. 지금도 매주 3일은 외래 진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82세 의사가 아직도 환자를 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정정하다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활기차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요즘도 후배 의사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까지 집도하느냐고 말이에요. 지난달에도 87세 환자분의 심장 스텐트 시술을 직접 했거든요. 손떨림 하나 없이 말입니다. 동료들은 마법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 때문입니다. 그 교훈들을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죠. 75세 되던 해 저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다행히 아내가 옆에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55년간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가 정작 자신의 심장마비는 대처하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특히 김용철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만약 제가 이런 방법들을 미리 알려드렸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을 뒤지고 응급의학과 동료들과 토론하며 때로는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해 보기도 했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 말씀드릴 7단계 방법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수없이 예방을 강조했으면서 정작 나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까? 스스로를 많이 책망했어요. 며칠간은 혼자 있는 시간마다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만 해도 혹시 또 오는 건 아닐까 겁이 났죠. 잠들기 전에 괜히 심장박동을 세어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아내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마지막 순간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겠다. 내 환자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반드시 알려야겠다. 그 후로는 퇴근 후 새벽까지 논문을 읽고 전문가들과 논의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도 다시 확인했죠. 응급의학과 전문의 친구와는 매주 만나서 시뮬레이션 훈련도 해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단 1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며 하나하나 방법을 정리했고 그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7단계 생명 지키기 대응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준비된 습관과 몸의 반응,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이 7단계 대응법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익혀야 한다는 것도 함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저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순서가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첫 번째는 즉시 바닥에 앉기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닥에 앉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의식을 잃을 때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저도 첫 번째 심장마비 때 이걸 몰라서 큰일 날 뻔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78세인 김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서 있다가 쓰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심장마비보다 뇌출혈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이영희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자마자 바로 바닥에 앉았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슴에 통증이나 답답함을 느끼면 즉시 주저앉으세요. 소파나 의자가 아닌 바닥이 좋습니다. 바닥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등을 벽에 기대면 더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급하게 앉으면 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까운 의자에 먼저 앉은 다음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은 평소 가슴이 아플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두 번째는 강하게 기침하기입니다. 바닥에 앉았다면 이제 강하게 기침을 해야 합니다. 이건 심폐소생술의 원리와 비슷해요. 기침을 할 때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뇌로 올라가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했어요. 82세인 박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가슴이 조이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때 기억난 게 기침 방법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기침을 하니까 다시 정신이 들더라고 하셨습니다. 기침하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강하게 기침하세요.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2초에 한 번씩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흉곽 전체를 사용해서 기침해야 효과가 있어요. 단 기침할 때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목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기침보다는 심호흡에 집중하세요.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아스피린 씹어 먹기입니다. 기침과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씹어 먹는 것이에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삼키면 효과가 늦어져요. 씹어야 빨리 흡수되거든요. 조영숙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한 분이에요. 79세인 조 할머니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어 먹었죠. 그 덕분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어요. 의사도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스피린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집 안 곳곳에 비상용으로 둬두세요.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말이에요. 용량은 300mg이 적당합니다. 씹을 때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씹으셔야 해요. 쓰더라도 참고 삼키세요. 하지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아스피린 하나 준비해 두는 것, 작은 준비지만 위기 순간에는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난 후 꼭 확인해 보세요.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에 아스피린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119 신고와 동시에 문 열어두기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순서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 미리 문을 열어둬야 구급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한영호 할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실수했어요.
85세인 한 할아버지는 심장마비가 와서 119에 신고는 했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을 부수는 데만 10분이 걸렸죠. 반면 송미란 할머니는 신고하자마자 문을 열어뒀어요. 덕분에 구급대원들이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주소, 나이, 심장마비라는 세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문은 열어둔 다음 다시 바닥에 앉으세요. 현관 근처에 앉아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보안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웃에게 미리 부탁해 두세요. 비상열쇠를 맡겨두거나 연락할 사람을 정해두는 거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미리 상황을 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에 더 부담이 가거든요. 담요나 옷으로 몸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정수길 할아버지는 겨울에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83세인 정 할아버지는 난방을 끄고 있었는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상태가 악화됐죠. 하지만 근처에 있던 이불로 몸을 덮고 나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체온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주변에 있는 담요, 옷, 수건 뭐든지 좋으니 몸에 덮으세요. 특히 가슴과 목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가 있다면 약하게 틀어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로만 하세요. 그리고 의식이 흐릿할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집에는 응급 상황에 쓸 담요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심호흡 유지하기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황 상태가 되면 숨이 가빠지는데 이게 심장에 더 부담을 주거든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는 리듬이 좋아요. 김옥분 할머니는 이 방법을 잘 활용했어요. 77세인 김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슴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경험담이죠. 호흡법은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두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면서 하세요.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게 포인트예요. 다만 호흡 곤란이 심한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평소 천식이나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 호흡법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바꾸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 심호흡 연습을 자주 해두세요.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도 연습한 대로 반응합니다. 습관화된 심호흡은 공황 상태를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의식 유지를 위한 자극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으면 다른 모든 대응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스스로 자극을 줘서 깨어 있어야 해요. 뺨을 때리거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80세인 이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있던 찬물로 얼굴을 적셨죠.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119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작은 자극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자극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뺨을 가볍게 때리거나 찬물로 얼굴을 적시거나 얼음을 목에 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계속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자극을 느끼지 못해서 너무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급할 때 정신을 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참고로 심장마비는 겨울철과 새벽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지요. 또 수면 중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 변화가 커지는데 이때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추운 겨울 아침에는 무리해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먼저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활동을 시작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준비가 심장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의 7단계 대응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 첫 번째는 즉시 바닥에 앉기입니다.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강하게 기침하기입니다. 가슴 압력을 높여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아스피린 씹어먹기입니다. 혈관을 뚫어서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네 번째는 119 신고와 동시에 문 열어두기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요나 옷으로 덮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심호흡 유지하기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의식 유지를 위한 자극 주기입니다. 찬물이나 가벼운 자극으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준비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려요. 집 안 곳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방법들을 알려주시고요. 혼자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평소 작은 실천들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적당한 속도로 걷기 운동을 매일 하세요. 혈액순환과 심장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염분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심호흡, 명상, 충분한 수면으로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켜 주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심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 후 회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 복용법부터 운동법, 식단 관리까지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꼭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주세요.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알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서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꼭 나눠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씨앗이 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부터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박한성입니다. 55년간 병원 진료실을 지켜왔죠. 지금도 매주 3일은 외래 진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82세 의사가 아직도 환자를 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정정하다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활기차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요즘도 후배 의사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까지 집도하느냐고 말이에요. 지난달에도 87세 환자분의 심장 스텐트 시술을 직접 했거든요. 손떨림 하나 없이 말입니다. 동료들은 마법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 때문입니다. 그 교훈들을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죠. 과거사. 75세 되던 해 저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다행히 아내가 옆에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55년간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가 정작 자신의 심장마비는 대처하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특히 김용철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만약 제가 이런 방법들을 미리 알려드렸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을 뒤지고 응급의학과 동료들과 토론하며 때로는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해 보기도 했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 말씀드릴 7단계 방법입니다. 회복의 계기.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수없이 예방을 강조했으면서 정작 나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까? 스스로를 많이 책망했어요. 며칠간은 혼자 있는 시간마다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만 해도 혹시 또 오는 건 아닐까 겁이 났죠. 잠들기 전에 괜히 심장박동을 세어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아내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마지막 순간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겠다. 내 환자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반드시 알려야겠다. 그 후로는 퇴근 후 새벽까지 논문을 읽고 전문가들과 논의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도 다시 확인했죠. 응급의학과 전문의 친구와는 매주 만나서 시뮬레이션 훈련도 해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단 1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며 하나하나 방법을 정리했고 그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7단계 생명 지키기 대응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준비된 습관과 몸의 반응,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이 7단계 대응법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익혀야 한다는 것도 함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저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순서가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본론. 첫 번째는 즉시 바닥에 앉기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닥에 앉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의식을 잃을 때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저도 첫 번째 심장마비 때 이걸 몰라서 큰일 날 뻔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78세인 김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서 있다가 쓰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심장마비보다 뇌출혈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이영희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자마자 바로 바닥에 앉았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슴에 통증이나 답답함을 느끼면 즉시 주저앉으세요. 소파나 의자가 아닌 바닥이 좋습니다. 바닥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등을 벽에 기대면 더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급하게 앉으면 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까운 의자에 먼저 앉은 다음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은 평소 가슴이 아플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두 번째는 강하게 기침하기입니다. 바닥에 앉았다면 이제 강하게 기침을 해야 합니다. 이건 심폐소생술의 원리와 비슷해요. 기침을 할 때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뇌로 올라가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했어요. 82세인 박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가슴이 조이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때 기억난 게 기침 방법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기침을 하니까 다시 정신이 들더라고 하셨습니다. 기침하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강하게 기침하세요.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2초에 한 번씩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흉곽 전체를 사용해서 기침해야 효과가 있어요. 단 기침할 때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목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기침보다는 심호흡에 집중하세요.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아스피린 씹어 먹기입니다. 기침과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씹어 먹는 것이에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삼키면 효과가 늦어져요. 씹어야 빨리 흡수되거든요. 조영숙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한 분이에요. 79세인 조 할머니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어 먹었죠. 그 덕분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어요. 의사도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스피린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집 안 곳곳에 비상용으로 둬두세요.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말이에요. 용량은 300mg이 적당합니다. 씹을 때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씹으셔야 해요. 쓰더라도 참고 삼키세요. 하지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아스피린 하나 준비해 두는 것, 작은 준비지만 위기 순간에는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난 후 꼭 확인해 보세요.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에 아스피린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119 신고와 동시에 문 열어두기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순서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 미리 문을 열어둬야 구급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한영호 할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실수했어요. 85세인 한 할아버지는 심장마비가 와서 119에 신고는 했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을 부수는 데만 10분이 걸렸죠. 반면 송미란 할머니는 신고하자마자 문을 열어뒀어요. 덕분에 구급대원들이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주소, 나이, 심장마비라는 세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문은 열어둔 다음 다시 바닥에 앉으세요. 현관 근처에 앉아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보안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웃에게 미리 부탁해 두세요. 비상열쇠를 맡겨두거나 연락할 사람을 정해두는 거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미리 상황을 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에 더 부담이 가거든요. 담요나 옷으로 몸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정수길 할아버지는 겨울에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83세인 정 할아버지는 난방을 끄고 있었는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상태가 악화됐죠. 하지만 근처에 있던 이불로 몸을 덮고 나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체온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주변에 있는 담요, 옷, 수건 뭐든지 좋으니 몸에 덮으세요. 특히 가슴과 목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가 있다면 약하게 틀어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로만 하세요. 그리고 의식이 흐릿할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집에는 응급 상황에 쓸 담요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심호흡 유지하기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황 상태가 되면 숨이 가빠지는데 이게 심장에 더 부담을 주거든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는 리듬이 좋아요. 김옥분 할머니는 이 방법을 잘 활용했어요. 77세인 김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슴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경험담이죠. 호흡법은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두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면서 하세요.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게 포인트예요. 다만 호흡 곤란이 심한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평소 천식이나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 호흡법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바꾸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 심호흡 연습을 자주 해두세요.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도 연습한 대로 반응합니다. 습관화된 심호흡은 공황 상태를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의식 유지를 위한 자극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으면 다른 모든 대응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스스로 자극을 줘서 깨어 있어야 해요. 뺨을 때리거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80세인 이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있던 찬물로 얼굴을 적셨죠.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119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작은 자극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자극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뺨을 가볍게 때리거나 찬물로 얼굴을 적시거나 얼음을 목에 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계속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자극을 느끼지 못해서 너무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급할 때 정신을 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마무리. 참고로 심장마비는 겨울철과 새벽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지요.
또 수면 중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 변화가 커지는데 이때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추운 겨울 아침에는 무리해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먼저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활동을 시작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준비가 심장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의 7단계 대응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즉시 바닥에 앉기입니다.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강하게 기침하기입니다. 가슴 압력을 높여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아스피린 씹어 먹기입니다. 혈관을 뚫어서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네 번째는 119 신고와 동시에 문 열어두기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요나 옷으로 덮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심호흡 유지하기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의식 유지를 위한 자극 주기입니다. 찬물이나 가벼운 자극으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준비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려요. 집 안 곳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방법들을 알려주시고요. 혼자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평소 작은 실천들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적당한 속도로 걷기 운동을 매일 하세요. 혈액순환과 심장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염분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심호흡, 명상, 충분한 수면으로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켜 주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심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 후 회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 복용법부터 운동법, 식단 관리까지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꼭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주세요.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알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서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꼭 나눠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씨앗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겠습니까?